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은 지금 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지금 대의원대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고 YTN도 각 후보들을 따로 불러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근데 좀 날카로운 질문들은 좀 약점들을 좀 파고들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계속했는데요. 지금 당권 레이스가 진행된 게 민주당뿐이 아닙니다. 야권 얘기 좀 해보죠. 네, 뭐 당장 내일 민주평화당이 전당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차기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은 3명만 출마를 해서 4선의 정동영 의원, 또 3선의 유성엽 의원, 초선의 최경환 의원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집권여당 전당대회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평화당의 전당대회 키워드가 박지원 대변인이 될까 이걸로 정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지금 박지원 의원이라면 사실 민주평화당에서의 뭐 가장 뭐 핵심이고 가장 뭐 지금 힘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이 초선의 최경환 의원이 지금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풍 역할을 박지원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편은 천정배 의원도 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박지원 의원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 왜 거기 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뭐 공개적으로 나는 최경환 의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서도 초선 의원이 대표가 되면 내가 대변인을 맡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뭐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최경환 의원을 그 박지원 의원이 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 뭐 반대 후보가 될 수 있는 정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에서 이해찬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굉장히 이 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뭐 이해찬 의원하면 대표적인 거물급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찬 의원을 상대하려면 정동영 정도는 돼야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훈 기자가 오늘 그 기사 제목을 올드보이라고 보셨는데 그 이유가 여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사실 비슷한 의미에서 이해찬 그 의원의 등판을 반기는 분이 또 있다고요. 예, 손학규 교문입니다. 또 준비된 화면인데 보시죠.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 모습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그때 함께 경쟁했던 나머지 두 후보가 이해찬 의원과 손학규 고문이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네요.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야당 취재기자들 크로에시아 경기가 등록되었어요. 출마 쪽으로 이미 결심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이 손학규 고문 역시 이해찬 의원의 등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권에서 흐름을 쇄신이나 젊음 쪽보다는 안정감, 이력 쪽으로 가져간다면은 야당도 그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찬 대표가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항마가 되려면은 정치적 이력이 높아야 된다. 이런 흐름이 힘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앵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드보이의 귀환이죠. 그 11년 만에 서로 이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가 지금은 다른 정당에서 각자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고요. 뭐 아무튼 흥미로운 현상은 이 여당에서 이해찬 의원이 등판하면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이 세대 교체론이 과연 먹힐 거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에 열리는데요. 현역 의원 중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그에 앞서서 이준석 전 당협위원장과 장성민 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드보이의 귀환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임태훈 소장을 향해서 성정체성 발언을 하면서 계속 좀 치고받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이번 주에 뭐 가장 방송이 많이 나온 인터뷰가 아닐까 싶은데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임태훈 구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계획을 주도한다는 것은 이게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 회의 자리였는데 보통 그 각 정당 회의가 오전 9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한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기사화가 돼요, 온라인상에. 예. 그런데 기사화가 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막 논란이 되니까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입 기자들에게 점심 식사 번개를 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사과 내지는 어떤 뭐 적극적인 해명이 있나 보다 해서 기자들이 참석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다음 날 이 어떤 성소수자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이 임태훈 소장이란 분이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이 병역 의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군대 그런 하냐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약간 뭐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네네. 뭐 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서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자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요. 예. 또 아침 회의의 모두 발언은 언론에 보도가 된다는 걸 다 아는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의도를 갖고 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뭐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묘수라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건데 가끔은 이 묘수가 자충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제 한국갤럽에서 이 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예. 한국당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당이 한국당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는데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국에서 이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죠. 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소장을 뭐 고발했는데 김현주설이다. 예, 그리고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무사가 공개해야 된다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카드도 과연 묘수가 될지 예. 자충수가 될지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있었던 이야기 참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기자 고맙습니다. 지난 2일부터 김선수 대법관 등 신임 대법관 3명이 본격적으로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사법 권력의 지형이 진보 인사 우위로 바뀌면서 대법원의 판결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지난 2일부터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8명이 되면서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을 넘기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판결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등 국정농단 사건 당사자들의 재판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리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회 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사건 판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 공개 변론을 앞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서도 지난 2004년의 유죄 결론과는 다른 판단을 내릴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진보 성향 재하 변호사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서 진보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과도한 이념 쏠림 현상이 반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큐드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추가로 공개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196건 가운데 3건은 제목만 있고 내용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법원의 민감한 내용을 감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작성됐는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 명의 판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메일이 대부분이라 통신 비밀 보호를 고려한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이 판사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판사들이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특정 학회의 활동 견제나 축소 압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문 전 차장의 주장도 함께 실렸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 입장이 담긴 문건은 공개하면서 사안을 정리한 문건은 공개에서 제외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비판글을 언론에 기고한 하성한 판사에 관해 전현직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토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나 20대 국회의원의 법조인맥이나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을 정리한 60페이지 분량의 문건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내용을 감췄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 민감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개된 일부 문건에서 판사 사찰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한 맞춤형 로비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재발 방지와 국민 여론을 의식해 미공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한 만큼 나머지 3건의 문건도 최대한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담당할 국방부의 새로운 기무사 창설 준비단이 다음 주 초에 출범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준비단 단장은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군 내부 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해 다음 주 초에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창설 준비단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설 준비단의 단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기무사개혁위원회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받은 뒤에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로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서 편견을 조장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 우려되는 발언은 물론이고 외모지상주의나 성역할 고정관념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내용도 적지 않아서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말타기랑 똑같다.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에 성희롱이 우려되는 부적절한 발언이 버젓이 등장합니다. 예쁜 언니들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만화 영화에서도 자칫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만화에서는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속 가족과 손님의 시중을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사 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 방송된 어린이 프로그램 112개를 점검한 결과 편견이나 외모지상주의